1000만 원 넣었다가 마이너스 7억이 됐습니다. 이 말,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선물 거래 시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인생이 뒤집히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부분 이렇게 평범합니다. 적금으로는 평생 답이 안 나와. 한 번만 크게 먹으면 인생 바뀌는 거 아냐? 레버리지 잘만 쓰면 고수익이라던데.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딱 맞춰서 이런 영상을 던져줍니다. 200만 원으로 하루 300만 원 벌기. 선물로 직장 월급보다 더 벌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로 인생 역전한 썰. 듣다 보면 나만 아무것도 안 하는 바보가 된 것 같고 지금이라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선물 시장 안으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른 장면이 보입니다. 잔인할 정도로 다른 현실. 계좌장호가 그냥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화면. 정신 차려 보니 원금의 몇 배를 빚으로 떠안은 사람들.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는 채무가 되어버리는 구조. 오늘 영상은 선물 거래를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선물로 돈 벌 수 있다 라는 꿀팁을 알려주는 영상도 아닙니다. 대신 선물 거래가 왜 애초에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안전장치에서 폭탄으로 변하는지, 일반인이 발을 들였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스토리와 예시, 구조 설명을 통해 끝까지 이해하실 수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물 거래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선물 거래의 원래 얼굴은 생각보다 아주 순합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너무 요동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걸 막기 위한 보험 같은 제도. 상황 하나를 상상해 볼게요. 동네에서 15년째 치킨집을 하는 이 사장님이 있습니다.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1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닭고기, 원가와 식용유, 양념, 포장, 인건비까지 합치면 대략 13,000원이 들어갑니다. 한 마리 팔면 6,000원 정도 남는 구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뉴스가 쏟아집니다. 조류 독감 확산, 사료 가격 폭등, 수입 규제. 닭고기 가격이 올해 안에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만약 진짜로 닭 한 마리 원가가 2만 원 가까이 올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치킨값을 27,000원, 3만 원까지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손님이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그대로 두면 많이 팔수록 손해가 납니다. 이 사장님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나가죠. 직원 월급도 줘야 하죠. 배달앱 수수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폭탄은 재료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닭고기 도매상에게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닭 500마리씩 꾸준히 살게요. 대신 지금 기준 킬로당 가격을 1년 동안 고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매상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조금 손해볼 수 있지만 1년치 물량이 확정적으로 나간다는 건 장사에서 엄청난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둘은 계약서를 씁니다. 바로 이 계약이 가장 단순한 형태의 선물 계약입니다. 오늘 시점에 미래의 거래 조건을 서로 약속해 두는 것. 몇 달 뒤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닭고기 도매가 작년 대비 60% 상승. 다른 치킨집들은 메뉴판을 전부 다시 만들고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을 크게 잃습니다. 어떤 가게는 그냥 버티다가 결국 폐업합니다. 하지만 이 사장님의 가게는 그래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매상과 가격을 미리 고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힘들긴 합니다. 배달 수수료도 오르고 전기세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그래도 닭고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요동치지는 않기 때문에 장부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선물 거래의 원래 목적입니다. 미래의 가격 위험을 지금 계약을 통해 줄여서 내 사업을 지키는 것. 조금 어려운 말로는 해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가격 변동이라는 사고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셈이죠. 이건 치킨집 같은 자영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같은 항공사, 이런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연료비, 그러니까 기름값입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일 때랑 120달러일 때랑 똑같이 비행기를 띄워도 남는 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유가 선물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연료를 평균 얼마에 사겠다. 이걸 미리 선물 시장에서 계약해 두는 거죠. 유가가 폭등해도 이미 일정 수준에서 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니 회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수출 기업들도 비슷합니다. 지금 환율이 달러당 1320원이라고 해봅시다. 3개월 뒤에 미국 고객에게서 100만 달러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사이에 환율이 1200원으로 떨어지면 같은 100만 달러를 받아도 원화로 바꾸면 지금 기준보다 1000만 원 넘게 덜 받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율 선물로 앞으로 받을 달러를 어느 수준에서 바꿀지 미리 고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선물 거래는 오히려 굉장히 착한 제도처럼 보입니다. 위험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사를 망하지 않게 지켜주는 시스템. 여기까지는 선물 거래가 진짜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안전장치 옆에 다른 문이 하나 열립니다. 이 가격 변동을 그냥 이용해서 돈 벌면 되지 않을까? 미리 필요하지도 않고 기름을 살 일도 없고 달러를 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가격 차이만 먹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투자자들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이름은 박투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은 300만 원대 중반. 주식은 몇 년 해봤지만 수익률은 미지근합니다. 어느 날 박투자의 눈에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현물 말고 선물로 돼야 진짜 수익 나요. 레버리지 활용하면
1%만 움직여도 수익률 20%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달콤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박투자는 선물 시장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두 가지만 잡고 가겠습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 매수, 떨어질 것 같으면 숏 매도.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한 코인에 9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선물 시장에서는 다음 달 코인 한 개를 1억 200만 원에 거래하겠다라는 계약이 돌아다닙니다. 박투자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도 나오고 기관도 들어온다던데 한 달 뒤면 1억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선물 계약을 삽니다. 즉 다음 달에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200만 원에 사겠다는 권리를 산 겁니다. 한 달 뒤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8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박투자는 1억 200만 원에 산 걸 1억 800만 원에 판 셈이 되니 차익 600만 원을 얻습니다. 반대로 떨어질 것 같다고 판단하면 이번에는 숏을 잡습니다. 다음 달에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200만 원에 팔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을 파는 거죠. 한 달 뒤에 비트코인이 9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시장에서는 9천만 원에 사서 선물 계약상 약속한 1억 200만 원에 넘긴 것처럼 정산이 되면서 2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 방향만 잘 맞추면 오르든 떨어지든 돈 버는 게임이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선물 시장에 발을 들입니다. 나는 방향 감각이 괜찮다. 뉴스도 자주 보고 차트도 어느 정도 본다. 이 정도면 할만하지 않나?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선물로 100만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누가 100만 원을 잃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선물의 본질이 나옵니다. 선물은 큰 틀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주식처럼 회사가 성장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그만큼 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글로벌 투자은행, 헤지펀드, 수십 년 경력의 전업 트레이더, 초단타 알고리즘 시스템, 퀀트팀, 이런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화면을 보면서 오늘은 금값이 조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온갖 변수와 데이터를 넣고 시나리오를 수십 가지씩 돌려본 뒤에 포지션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개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박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이유라면 사람들은 선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 등장하는 레버리지입니다. 선물 거래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돈 하나에 남의 돈 10개를 얹어서 거래하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금 선물 한 계약이 약 1억 6천만 원 분량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식이었다면 1억 6천만 원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증거금이라는 것만 내면 됩니다. 보통 계약 금액의 5%에서 15% 정도, 즉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로 1억 이상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와, 소액으로 큰 돈 굴릴 수 있네. 이걸 잘만 쓰면은 진짜 빨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숫자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게요. 당신이 증거금 200만 원을 넣고 1억 6천만 원짜리 금 선물 한 계약을 매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 가격이 딱 5% 오릅니다. 그러면은 계약 전체 기준으로 수익은 800만 원이 됩니다. 내 돈 2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은 400%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 머리가 살짝 돌아갑니다. 아니, 이걸 몇 번만 제대로 먹으면 진짜 인생 바뀌는 거 아닌가? 문제는 반대 방향입니다. 금 가격이 5% 떨어지면 어떨까요? 역시 계약 전체 기준으로 손실 800만 원입니다. 내가 넣은 증거금 20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거기에 추가로 600만 원의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그럼 계좌 장호는 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6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선물의 세계입니다. 물론 증권사나 선물 회사가 무작정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런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현재 계좌 손실이 커져서 유지 증거금 수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몇 시까지 추가 입금을 하지 않으시면 보유 중인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게 됩니다. 바로 마진콜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대략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아, 여기까지다 라며 손실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 둘째, 여기서 팔면 진짜 끝이다. 조금만 버티면 반등할 텐데 라고 생각하며 돈을 더 넣는 사람. 현실에서는 둘째 사람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처음에는 비상금 통장을 깨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어느 순간에는 카드론, 현금 서비스, 심지어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마진콜이 두 번째, 세 번째 마진콜로 이어지면서 빚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 사이에 차트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 동안에도 시장에서는 다음 악재, 다음 뉴스, 다음 공포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시뮬레이션 하나를 머릿속에서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가진 현금은 500만 원입니다. 그중 300만 원을 선물 계좌에 넣고 200만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둡니다. 레이버리지 약 15배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총 거래 규모는 4,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첫날 가격이 3% 떨어집니다. 계약 기준 손실은 약 135만 원, 계좌 장호는 16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다음 날 가격이 다시 3% 더 빠집니다. 이번에는 기존 손실까지 합쳐져서 총 손실이 260만 원을 넘습니다. 계좌에는 40만 원 남짓. 이쯤 되면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추가 입금 안 하시면 포지션 강제 청산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 있으면 그래도 큰 상처만 입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 정도면 이미 많이 빠졌잖아.
여기서 반등 나오면 바로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남겨두었던 200만 원까지 넣습니다. 다시 계좌에는 240만 원 수준이 되고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추가로 4%가 더 빠집니다. 그 순간 계좌는 실제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밀립니다.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라는 순간에 강제 청산이 나가고 손실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직후에 시장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좌는 청산된 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물은 그냥 악마의 도구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자의 가격 위험 관리, 기업의 유가 환율 위험 관리, 농민의 수확물 가격 방어 이런 용도로 쓰일 때 선물은 분명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또 하나, 시장 전체 관점에서 보면 선물은 이런 기능도 합니다. 미래 가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 현물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역할. 예를 들어 천연가스 선물 가격 곡선을 보면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대략 볼 수 있습니다. 원유 선물 곡선을 보면 멀리 있는 망이 가격이 가까운 망이보다 더 비싼지, 반대로 싼지를 통해 지금 당장 공급 부족이 심한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여유가 있는지 이런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점들은 대부분 기업, 기관, 대형 플레이어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소액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싶어서 들어온 개인에게는 이 구조들이 오히려 불리한 환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의 절대 다수가 결국 돈을 잃게 될까요?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로섬 구조.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주식처럼 기업 가치가 커지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내가 100만 원 벌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100만 원 잃는다 라는 구조입니다. 둘째, 시간이 내 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적이라는 점. 주식은 버티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늘고 배당이 나오고 산업이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가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내 웨이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다릅니다. 만기가 있습니다. 3개월, 6개월, 길어야 1년 수준. 그 안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거나 반대로 움직이면 그냥 끝입니다. 버티기가 무기가 아니라 독이 되는 시장입니다. 셋째, 변동성과 레버리지. 현물 지수가 하루 2%만 움직여도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선물 가격은 하루 5%, 10% 움직이는 일이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가 얹히면 마이너스 10% 변동이 계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0%, 200%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수료와 비용. 거래를 자주 하면 할수록 수수료는 쌓입니다. 레버리지 때문에 실제 거래 규모는 크고 틱 단위 매매, 단타를 반복하다 보면 수익은 조금, 수수료와 슬리피지는 꾸준히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손익 곡선을 천천히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다섯째, 심리.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선물은 속도가 빠릅니다. 내 계좌의 숫자가 몇 분 사이에 수십만 원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람의 뇌는 이 속도를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이 날 때 느끼는 쾌감, 손실이 날 때 찾아오는 공포,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집착, 이번 한 번만 더 라는 중독. 이 감정들이 얽히면서 처음 세웠던 원칙과 계획은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선물 조금은 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최소한의 원칙은 머리뿐 아니라 손가락 끝까지 새겨두셔야 합니다. 첫째, 생활비. 필수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말 것. 다음 달 카드값, 월세, 아이 학원비. 이런 돈을 선물 계좌에 넣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즉시 심리는 흔들립니다. 선물을 하겠다면 이로도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돈, 그 범위를 냉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억제할 것. 증거금만 딱 맞춰 넣고 레버리지 20배, 30배를 쓰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나는 레버리지 3배 이상은 쓰지 않는다. 계약 한 개만 한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절대 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하고 실제로 지킬 것. 예를 들어 계좌 기준 마이너스 10%, 개별 포지션 기준 마이너스 5%, 어떤 기준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포지션을 잡기 전에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 가격이 그 지점에 닿는 순간 고민을 멈추고 자동처럼 나오는 연습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 한마디가 계좌를 날리는 폭탄이 됩니다. 넷째, 종이 매매와 소액 연습. 처음부터 천만 단위, 억 단위로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선물 한 계약의 크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 전에 반년, 1년 정도는 모의 투자 계좌나 최소 단위 소액 계좌로 시장 속도와 내 감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 내내 손실이 난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어쩌면 가장 싸게 끝나는 수업료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빚내서 절대 하지 말 것. 선물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까지 얹으면 레버리지 위에 레버리지를 쌓는 꼴입니다. 이건 정말로 나락행 급행열차입니다. 여기까지 꽤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물거래의 원래 목적, 자영업자와 기업에겐 왜 유용한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투기판이 되었는지, 레버리지가 수익도 손실도 몇 배로 키우는 구조, 마진콜과 강제청산이 사람을 어떻게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지,
왜 개인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지, 그래도 하겠다면 어떤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이제 결론은 각자의 몫입니다. 선물 거래를 절대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는 호기심으로 심심풀이로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도 되는 시장이 아니다. 선물은 이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선물은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내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건강,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땀 흘려 모은 돈, 이 모든 것을 한 번만 잘 되면 이라는 말에 맡기기에는 우리가 너무 소중하지 않을까요? 투자에는 천천히, 길게, 심심하게 돈이 자라게 하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 자체도 아주 훌륭한 투자 전략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